네, 진도는 여전히 늦고 있습니다. 늦고 있고요. 제가 계약법 할 때마다 8주 만에 끝난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었어요. 기쁘죠, 여러분들? 저를 더 볼 수 있다니 너무너무 기쁘실 거예요, 아마. 보통 못해도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더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다들 바쁘신 분이라서 최대한 시간을 맞춰보겠지만은 아마 지금 첫 주에 딱 해보면 감이 오잖아요. 좀 늦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뭐 얘기할 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예, 아시죠? 자, 그러면은 다시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마음에 아로새기시면서 다시 또 한번 1시간 파이팅 있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페이지 보시면은 손해보험과 임보험이 있는데요. 자, 보험은 이제 손해보험과 임보험으로 구분된다 해서 보험계약법은요, 보험을 손해보험과 임보험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법에서 우리가 공부할 보험계약법에서 손해보험과 임보험이고요. 손해보험 6가지, 임보험 3가지까지 보면은 끝나는 겁니다. 계약법이, 파트가. 그러니까 아까 손해보험 6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임보험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파트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739조의 3까지 해서 끝납니다. 638조부터. 그러면 끝나는 것이고, 그때가 되면 아마 12월 말 정도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그래서 손해보험과 임보험으로 구분되어 있고, 손해보험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고, 임보험은 사람을 담보하는 것이다 라는 정도 차이고요. 그 다음에 임의보험과 의무보험이 있습니다. 임의보험은요, 이제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입을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거. 우리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배상 1이라고 하는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죠. 예, 거기 가입을 안 하시면 과태료를 물죠. 그 다음에 종합보험은 임의보험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은. 근데 왜 자동차는 종합보험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동차 종합보험. 보통 이제 자동차는 목적이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다른 사람을 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간판을 부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치고 간판을 부수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신체라든가 재물을 파손시켰을 때 배상을 해주는 보험이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원래 자동차 책임보험이 맞는 얘기죠. 근데 다른 사람 치고 다른 사람 간판 부수고 급정거하면서 나도 운전자도 다쳤다. 그럼 내가 나한테 배상 책임을 부담하진 않죠. 이때 뭘 하냐면은 자기 신체 사고 담보라 그래가지고 내가 다친 걸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죠? 인보험. 남 다친 거 배상해 주는 것에 대한 보상 책임은 책임보험. 그럼 뭐죠? 책임보험, 손해보험이 있고 인보험적 성격이 있죠. 손해보험과 인보험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종합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합보험. 아시겠죠? 종합보험이라는 것이고, 대인배상 1하고 2는 종합보험과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임의보험이냐 의무보험이냐의 문제고요. 종합보험인 거는 내가 다치는 것도 보상해 주기 때문에 인보험적 성격도 있으므로 종합보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을 공부 이제 하시는 입장이니까 그 정도는 알고 이제 술자리에서도 말씀을 한번 뻐겨 주셔야 되겠죠. 야,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이러면서 한번 뻐겨 주시면 인간관계가 단순화되는, 아주 빠른 속도로 단순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무보험은 제가 또 밑에 쭉 해놨는데요. 가끔, 아주 가끔 임의보험과 의무보험으로 구분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밑에다 달아놨고요. 보시면은 대표적으로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줄에 대표적으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자동차 보험이 대인배상 1, 이것도 의무보험이고요. 대물배상도 의무보험입니다. 대물배상이 3천만 원까지가 의무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해 가스 사업자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가스 사용자에게 가입이 강제되는 가스 사고 배상 책임 보험. 즉 앞에 나열한 그 법률에 의거해서 가입이 강제되는 가스 사고 배상 책임 보험도 의무보험이고요. 보통 대인이 8천만 원, 대물이 1억 한도로 의무보험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고, 이때 이제 그 일정 규모 이상의 가스 사용자 또는 그 가스 사업자 이제 가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중이용 시설이 있는 데는 가스 사용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는 당연히 가스 사고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일반 가정집에서 발생한 사고를 할지라도 일반 LPG
갖고 와서 쓰는 데 있잖아요. 가스 사업자가 그 용기를 갖다가 갖고 수거해가지고 다시 조작을 해가지고 갖다 팠는데 그 과정에서 과실이 있어서 이거 연결을 시켜줬는데 가스가 쇠건해가지고 가정집에 폭파가 됐죠. 그러면은 가스 사업자로서 가입해야 되는 가스 사고 배상 책임 보험이 적혀 있죠. 그때 가입하게 되는 게 가스 사고 배상 책임 보험 의무보험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이 시골에서 LPG통을 썼다. 사업자 갖다 줬는데 연결 부위가 잘못돼서 터져버렸다. 그러면은 가스 사업자가 의무보험으로 배상을 해주고 죽은 사람이 있으면 초과손해가 발생하겠죠.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또 개별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의무보험은 그런 거니까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인배상 원만 가입하시면 만약에 1억 5천, 3억 1억 5천 하던데 이 사람이 엄청 많이 버는 사람이어가지고 손해액이 한 6, 7억 나와버렸다. 그러면은 1억 5천 보험에서 보상해주고 초과손해액은 내가 보험이 없으면은 내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험은 그냥 그러니까 종합보험에 가입해가지고 두텁게 보장을 받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등이 있다. 그래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처벌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의 화재보험에서 이 특수건물은요, 뭐 참고로 보통 이제 한 300평 정도 이상이 되는 그런 공공시설들 있죠. 300평 정도 이상 되는 뭐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학원이라든가 병원은 연면적 900평 이상이면은 가입을 해야 되고요. 의무적으로. 근데 아파트도요. 16층 이상은 가입해야 돼요. 16층 이상 아파트는 또 가입을 해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사망 시 1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의무보험 보상이 됩니다. 21페이지 보시면 보험계약 및 보험계약법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일반 계약과 보험 계약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일반 계약과 보험 계약이 뭐가 다르냐에 대한 특징을 먼저 보는 겁니다. 첫 번째, 공공성과 사회성이 있습니다. 보험 계약은 영리 사업인 건 맞습니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건 맞습니다. 보험은. 하지만 이런 게 있겠죠. 보험회사가 계약자로부터 (10만 원이라는 보험료를 거수했지만 이건 내가 내는 돈일 뿐이고 보험사 밑에는 나와 같은 계약자들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무수히 많이 있겠죠. 무수히 많이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매달 내는 10만 원이라고 하는 매우 거대한 기금이 형성되겠죠. 기금이 형성되겠죠. 근데 그 기금이 내가 10만 원 내는 거에 대해서 내가 10만 원 냈으니까 한 번에 끝이 아니잖아요. 나는 매달 내고 매달 내지만은 위험 담보도 그날로 끝이 아니라 나는 죽을 때까지 담보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보험회사는 뭐죠? 적어도 내가 죽기 전까지는 얘가 보험회사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보험회사가 운영을 잘못해서 만약에 파산해버리면 뭐 예금자보호법이면 빼고 일단 그건 뭐 법적인 제도니까 빼고 그러면 나는 보험료를 10만 원 계속 찔러놓고 있었는데 사고 날 때 대비해가지고 막상 사고 나가지고 청구하려고 봤더니 보험사가 없어졌어요. 그럼 나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컨트롤 C, 컨트롤 V 했던 무수히 많은 계약자들이 모두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보통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사고도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보험 하나 믿고 있었는데 사고 나가지고 청구했더니 보험사 문 닫아버렸어요. 문 닫아서 보상을 못 받게 됐어요. 그럼 당장 어떻게 되죠? 당장 나앉습니다. 한 두세 달 입원하면은요, 그분도 어려워 죽으려고 그래요, 진짜. 뭐 저희한테도 뭐 가지급보험 거 엄청 얘기하거든요. 뭐 청구해주면 안 되냐, 뭐 너 당장 나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분들이 뭐 하겠습니까? 나중에 생계형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제도는 그런 면들을 생각했을 때 보험회사는 계약자로부터 받는 돈이 받았다고 땡이 아니라 이 계약자하고 10년, 20년 종신까지 계약 기간 동안 책임을 지기로 한 보험 기간 동안에 보험금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자금 운용을 잘해야 되겠죠. 이때 내는 기금은 우리가 슈퍼에서 한번 물건 받고 돈 주는 것과는 다른 성격이니까요. 당연히 이 기금 자체가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 되고 그만큼 보험제도는 이런 기금에 대한 관리만 보더라도 고도의 사회성, 공공성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 하나의 손해는 예의 손해가 아니라 위험 단체의 손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거래와 일반 계약의 구분되는 특징으로서 공공성과 사회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 세 번째 줄 보시면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보험업을 영위하려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즉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예. 자본금이 300억 이상 있어야 되죠. 최소 300억 이상 있어야 됩니다. 네. 저 처음에 보험대에서 못 모르고 공부했을 때 영업만 잘하면은 계약자들한테 보험료 한 방에 받고 그렇게 하면 좀 유지되지 않을까? 뭐 우리가 생각을 해봤었는데 대학생 때. 근데 다 제도가 있더라고요. 뭐 얼마 주식회사에 있어야 되고 몇백억 이상 자본이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보험회사를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다면 중소기업도 그냥 여기 들어오겠죠. 그래서 지금 대기업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두 공공성과 사회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고요. 보험업부에서는 하고 가계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 등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밑줄 그어두시고요. 가계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 등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으로 별표 100개. 이거는 보험계약자 등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중요합니다.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있으며 보험업법에서 다수에게 적용되는 약관이나 보험료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두고 있다. 또한 회사가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고 지급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금 및 지급 여력 제도를 두고 있다. 즉 받은 보험료를 갖다가 마음대로 투자해가지고 다 날려먹으면 골치 아프니까 받은 보험료 중에서 투자는 거수보험료의 20% 미만 이런 식으로 제한을 뒀어요. 책임준비금은 얼마 이상 적립. 그래서 RBC 제도라 그래가지고 손사유론 시대를 하시겠지만 지급 여력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만충망, 보호 장비, 그러니까 보호 라인을 좀 두고 있어요. 이렇게 보험회사가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두 번째 보시면 보험계약이 일반 거래와 구분되는 특징으로 기술성이 있습니다. 기술성은 우리 보통 물건에 대해서 설렁탕 한 그릇 먹을 때 설렁탕 값은 어떻게 계산하죠? 오로지 그 설렁탕에 대한 단가만 계산하잖아요. 단가만. 고기가 얼마고 육수 끓이는데 얼마 들고 재료비 얼마고 김치 들어갈 때 배추비 얼마고. 근데 보험 계약은요. 그렇게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위험도에 따라 가지고 보험료를 측정하죠. 그때 적용되는 것이 급부, 반대, 급부, 균등의 원칙, 소지상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성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체성 보시면은 개별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걷지만 여기에는 계약자들이 모인 단체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험계약은 단체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 그 소비자들끼리 단체를 형성하진 않죠. 보험계약은 단체가 형성돼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인보험만 하더라도 위험단체가 1종, 2종, 3종 단체로 나눠져 가지고요. 1급, 2급, 3급 위험급수 1급, 2급, 3급 해가지고 대학생일 때는 1급에 분류해 놨다가 위험단체 내가 만약에 가입한 이후에 취업이 안 돼가지고 건설 현장 근로자가 됐다? 그러면은 3급으로 이동시킵니다. 단체를. 그래서 보험계약은 이렇게 단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일반 계약과 차이가 있고요. 라번의 상대적 강행 규정성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험계약법을 공부할 때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 강행 규정성 이꼴 반면적 강행 규정성 이꼴 편면적 강행 규정성 모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교재 3번에 보시면 제가 가로 열고 같이 코멘트 달아놨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행 규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상대적 강행 규정이니까. 자, 강행 규정은요. 강행 법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행 법규. 강행 법규는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너 하면 안 돼라는 겁니다. 금지하는 거예요. 금지. 사람 죽이지 마.
물건 훔치지 마, 신호 위반하지 마, 이렇게. 교차로 통과할 때는 일시정지 해가지고 좌우 살펴보고 건너, 이런 식으로 법규를 정해놓은 건데, 그 법규 중에서도 강행법규가 있고 임의법규가 있죠. 무조건 하지 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니네끼리 협의해서 해 라는 법규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행법규와 임의법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강행규정이라고 하는 강행법규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죠. 강행법규는요, 절대적 강행규정이 있고요, 상대적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행규정 말고 임의규정이 있죠. 임의법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우리가 보통 보험 계약을 체결하시면 보험 약관이라는 걸 받습니다. 약관. 그럼 약관 안에 그 계약의 내용이 다 적혀 있어요. 한번 질병보험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질병보험. 우리 질병보험은요, 처음에 그 법 규정을 보시면, 교재에서 493페이지 맨 끝에, 자, 493페이지 보시면은요, 질병보험 해가지고 질병보험자의 책임되어 있습니다. 책임해놓고, 질병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끝이에요. 암보험은 뭐죠? 질병보험이죠. 질병 담보하는 거니까. 근데 암보험 약관 혹시 보셨어요? 이렇습니다. 근데 질병보험 규정 어디 있죠? 요거 하나. 없는 거 생명보험 상해보험 규정 준용한 생명보험 상해보험 조회해봤자 490페이지에 3장 임보험이 끝이에요. 숫자만 봐도 약관에 있는 조항이 훨씬 많죠. 그러면 상법에 있는 약관에 있는 내용 중에서 약관에 막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면 1조부터 막 40조까지 있으면은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 (10조) (11조) 암보험이라는 약관에서는 약관 조항이 무수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는 상법 조항은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상법에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약관 조항도 있고, 상법에 없는 약관 조항도 있고, 상법에 있는 게 변경된 조항도 있고, 상법에 없는 조항도 있고, 상법 내용 그대로 갖고 온 조항도 있고, 이렇겠죠. 구성 자체가, 약관 내용 자체가. 일례를 들어볼까요? 암보험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까 그 보험 계약일 자체가 계약일을 포함해서 그날부터 90일이 지난 날에 다음 날부터 보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임보험편 규정 보시면 암보험에 있어서 90일 지난 다음 날부터 보상한다는 규정 없습니다. 없는데 약관에 되어 있죠. 약관은 없는 내용이죠. 없는 내용이고, 또 고의사고 담보하지 않겠다. 그건 약관에 있어요. 그럼 있는 내용이겠죠. 그런 식으로 약관 내용 자체가 법에 있는 거를 원용해서 그대로 갖고 오기도 하고, 법에 있는 내용을 변경해서 하기도 하고, 법에 없는 내용을 약관에서 만들어서 인가받아서 쓰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측에서 서로 조율하는 거래의 조건은 약관에 있죠. 약관에 따른단 말이에요. 상법은 당연히 그 배경이죠. 백그라운드고. 그러면 이 약관에 있는 내용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 강행규정성은 뭐냐면, 약관 내용 자체가 이렇게 상법과 겹치는 부분 있죠. 상법과 겹치는 부분. 상법의 내용을 적어도 변경했거나 조금 변경해서 쓰거나 상법의 내용을 갖고 왔거나 하는 게 겹치는 약관 조항들은 무조건 그 내용은 상법에 있는 내용보다 약관 내용이 불이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고객한테. 불이익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상법에서는 주라고 했는데 약관에서는 안 줘 라고 규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상법하고 겹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근데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상대적 강행규정성을 한 이유가 뭐냐면, 약관에 있는 내용에 대한, 야, 니네 약관 마음대로 만들어? 그래, 사적 자치니까 니네 마음대로 만들어봐. 만들었는데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을 경우에는 우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지할 거야. 이렇게 약관 정했어요. 근데 법에서는요, 그 사실이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해지하게 돼 있어요. 고지문 읽을 거예요. 고지문은 고지의무 위반이 있으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뭐 고지문 하는 게 아니니까 요것만 한번 예를 들어 보자고요.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라고 상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에서 보험자가 아니야. 고지의무는 나쁜 놈들이니까 우리가 강력하게 규제해야지. 우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할 거야. 그럼 1월은 보험자가 깜빡하고 넘어가가지고 1월 내에 해지하지 못함으로써 보험 계약자 측에서 돈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1월 해놨는데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깜빡하고 해지를 안 했어요. 1월 넘어갔어요. 보험금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약관에서 우리는 1년 할 거야.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죠? 결국 약관 내용이 상법 내용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됐죠. 불이익하게 변경됐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상법 가이드라인을 약관이 넘어갔으니 상법 한도 내에서만 적용되고 나머지 규정은 다 무효야 라고 규정한 게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말하는 것이고, 이 규정 자체가 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적용되면 안 된다. 뭐가? 약관 내용이 뭐보다? 상법보다. 이 가이드라인을 쳐준 거거든요. 이게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에요. 자, 근데 여기까지에서 거래의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죠. 거래의 형태를 넓게 씁시다 그냥. 자, 보험자가 있고 보험계약자가 있고 보험자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개인 보험자가 있고요. 영세 상인 보험자가 있고요. 거대 기업 보험자. 자, 보험계약자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개인이 체결할 수도 있고 영세 상인이 체결할 수도 있고 대기업이 체결할 수도 있겠죠. 네. 삼성전자에서 배상책임보험계약 체결하는 건 뭐죠? 거대 기업과 삼성전자에서 만약에 동부하자는 계약 체결했다. 삼성전자라는 거대 기업이 배상책임보험, 자기네들이 어떤 생산물로 인해서 고객이 피해를 입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주는 보험을 갖다가 DB손해보험이랑 계약했다. 그러면 이건 뭐죠? 거대 기업과 DB손해보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인 대 보험자는 뭐죠? 내가 그냥 좀 보니까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할까? 또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할까? 또는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할까? 안보험 계약 체결할까? 이게 개인과 보험자 간의 거래 형태잖아요. 즉 계약의 형태는 당사자가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다시 이런 거래 형태를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구나. 이게 상법보다 약관 내용이 불리하면 안 된다는 거구나. 계약자를 보호하는 정말 좋은 제도를세 라고 해가지고 이 좋은 제도를 묵히면 되나? 다 적용해야지. 이렇게 해버린다면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규정한 이유가 뭘까요?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개인 대 보험자. 개인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소비자는 무지하니까 보호해 줘야 되겠죠. 근데 기업은 기업인데 기업이라고도 볼 수 없는 영세 상인. 예를 들어서 큰 선박을 소유한 선박의 소유주하고요. 통통배 하나 소유한 어선, 어부랑은 똑같은 배를 소유한 선주인 건 맞지만 이 사람을
큰 선조 가진 사람을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통통배 갖고 있는 사람 회장님 부르진 않잖아요. 그러면 영세상인하고 보험자 계약 체결 했으면 영세상인 보호해 줘야 되겠죠. 대등한 관계가 안 될 테니까. 근데 거대 기업은요. 거대 기업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DB손해보험보다 크면 크지 작진 않잖아요. 근데 얘네들까지 야, 계약자는 약자니까 보호해 줘야 돼.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것은 보호해 줄 애들까지, 계약자의 바운더리가 보호해 줄 범주에 있는 애들까지만 해주는 거고 보호해 줄 필요가 없는 애들은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상법 663조에 있는데요. 3조에 있는데요. 이 상법 제663조가 지금 보니까 결국 이 상법 내용보다 약관 내용이 불리하면 안 되라고 상법으로 가이드라인을 쳐놓은 거잖아요. 상법으로 딱 가이드라인을 쳐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가이드라인 쳐놓은 게 약관 내용이 여기를 삐져나가면 안 돼. 나가면은 무효야. 라고 강행 규정화했죠. 강행 규정했는데 다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개인하고 영세 상인까지만 적용하고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있는 거대 계약자들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배제한 거예요. 그럼 뭐죠? 야, 하려면 일괄적으로 다 하든가가 아니라 일괄적으로 안 하고 얘네한테는 663조 적용하고 얘네한테는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663조 적용 안 하고 이렇게 얘한테는 하고 얘한테는 안 하고 이러니까 상대적 강행 규정이다. 또는 단면적 강행 규정이다. 일면에만 적용하고 일면에 적용 안 하니까. 또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상대적 강행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이 내용이. 그러면 제가 강행 규정에서 절대적 강행 규정을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상법에 있는 4편을 갖다가 모두 그냥 상대적 강행 규정화 해버린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 상법 659조에서는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나 중과실 사고를 보상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고의사고나 중과실사고를 면책하도록 돼 있죠. 그러면 고의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면 자, 상대적 강행, 다 상대적 강행 규정이니까 자, 보험자 니네는 고의나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이 상법에서 고의 중과실 사고 면책이잖아? 그 약관에서는 바운드를 넘어가지 못해. 계약자한테 불리하게 해줘야 돼. 라고 하면서 얘네한테도 상대적 강행 규정화 시켜가지고 거대기업 니네들도 그냥 뭐 고의, 아니, 전부 상대적 강행 규정화 시키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거대기업 얘네한테 얘네나 영세상인은 당연히 보호해줘야 되니까 그렇다 치지만은 거대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 강행 규정 결과 거대기업 니네는 니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고의사고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고의사고 니네끼리 협의해. 야, 삼성전자 DB손해보험 니네 아는 뭐 다 아는 애들끼리 뭐 이렇게 알아서 협의해서 고의를 담보하든 말디 알아서 해라. 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상대적 강행 규정이니까. 얘네는 보호받아야 되는 거니까 상법 바운드리 안에 있어야 되고 얘네 상대적 강행 규정 니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잖아요. 다 상대적 강행 규정 해버리면은 얘네 거대기업이 삼성 전자랑 DB손해보험이면 모여가지고 야, 우리는 그럼 우리 마음대로니까 고의사고 담보하는 걸로 하자. 이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삼성에서 이재용 회장이 돈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보험금 타고 싶어가지고 물론 그런 일 없겠지만 일부러 공장에 불을 질렀어요. 돈 받아 먹으려고. 그래도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그래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근데 둘이 돈 받고 안 받고는 진짜 문제예요. 근데 한번 왜 고의사고를 면책할까요? 걔네 공장 타면 이렇게 공장만 타겠습니까? 옆에 있는 주택가, 옆에 있는 사람들 피해 많이 봐. 분진 날아가고 그을음 날아가고 옆에 있는 사람들 피해를 보니까 고의사고는 막는 거거든요. 옆에 사람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안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막아놓는 거는 고의사고는. 그러면 더 큰 사회적 보호라는 가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막아놓은 건데 다 상대적 강규정이니까 니네는 고의사고 뭐 담보할게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네가 문제가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피해를 더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상대적 강행 규정화 해가지고 얘네는 상법의 바운더리, 얘네는 약관을 우선 해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법에 있는 일부 조항들에 대해서는 약관 내용이랑 비교했을 때 무조건 이거 범주 벗어나면 안 돼. 예를 들면 고의사고 면책, 이거 절대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또는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서면동의 받아야 되는 것들, 그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것도 도덕적 위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 몇 개 조항들을 지정해 놓은 거예요. 이건 절대로 안 돼. 이건 절대로 못 건드려. 니네 마음대로 하지만 이거는 지켜야 돼. 라는 게 바로 절대적 강행 규정입니다. 자, 그러면 상법에서는요, 일단 이렇게 되겠네요. 제 설명만 따른다면은 약관 내용이 어떻게 해서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무조건 따라야 되는 절대적 강행 규정이 있는가 하면, 절대적 강행 규정 외에 다른 규정들에 대해서는 기업체는 니네 마음대로 사적 자치, 그리고 개인 가게라든가 영세 상인들 측에서는 상법 바운더리 내로 상대적으로 강행 규정화시킨 이런 규정들이 또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절대적 강행 규정과 상대적 강행 규정이 있는데 또 임의 규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임의 규정은 그냥 니네 마음대로 해. 니네 마음대로.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기업체도 니네 마음대로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얘는 가계보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임의 규정은 보험회사와 일반 가계에 있어서도 니네 마음대로 해. 니네 약정을 우리가 존중할게. 이거예요. 기업이든 가계든 임의 규정에 대해서는 완전히 풀려 있죠. 그럼 상법은 이렇게 돼요. 보험계약법 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절대적 강행 규정도 있고요. 상대적 강행 규정도 있어요. 약관 바운더리를 상법 바운더리에 맞춰놓은 행위 규정도 있고, 그 외에 니네 마음대로 해라는 임의 규정도 있어요. 계약법은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다. 그럼 어떤 거는 절대적, 어떤 거는 상대적, 어떤 거는 임의 규정. 그 성격을 알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모든 조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 뒤에 이제 상법 조문 보시면은요, 656조 있어요. 잠깐 페이지가 656조가 475페이지. 자, 656조에 보시면은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요, 임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임의 규정이에요. 이거는 뭐다? 가계보험이라 할지라도 보험자랑 니네 알아서 정해라. 그걸 약관을 존중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암보험을 예를 들어 볼게요. 암보험은 뭐죠? 보험료 냈을 때 책임 개시되는 게 아니라 보험료 내고 90일 있다가 책임이 개시되잖아요. 그러면은 보험료 냈을 때부터 책임지라 그랬더니 보험회사에서 아니, 우리는 보험료 받고 90일 있다 할래. 계약자한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책임지는 시점이 늦어졌으니까 계약자한테 불리하잖아요. 보험료 내자마자 책임지게 됐으면 아침에 각혈하고 가서 암보험금 받으면 되는데 90일 걸어버리니까 보험료는 오늘 내고 90일 동안 참아야 되잖아요. 계약자한테 불이익하죠. 그러면 이걸 만약에 임의 규정이 아니라 상대적 강행 규정으로 본다면 약관 규정은 이 바운더리를 못 벗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약관에서 우리는 90일 지나서 보장할 거야 이래버리면, 그리고 이걸 상대적 강행 규정을 해석해버리면 그 약관 규정은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는 거죠. 소비자한테 불이익하니까. 예.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상대적 강행 규정이라고 해서 상법에 있는 모든 내용이 겹쳤을 때 다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임의 규정에 대해서는 약관 내용 존중한다고요. 임의 규정에 대해서는. 근데 임의 규정 어떻게 구분하느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임의 규정입니다. 지네끼리 알아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 강행 규정 하나 더 볼게요. 또 뭘 봐야 될까요? 659의 보험자의 면책 사유는 고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의. 자, 고의는 무조건 절대적 강행 규정이라고 그랬죠. 고의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안 됩니다. 무조건 절대적 강행 규정인데, 또는 중과실, 얘는 한 개 조문인데요. 이 조문 안에서 나뉘어요. 성격이. 고의는 절대적 강행 규정이에요. 고의는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중과실 사고는 상대적 강행 규정이에요. 상대적 강행 규정. 상대적은 뭐라고 그랬죠? 약관 내용이 상법보다 불이익하면 무효인데
유리한 거는 괜찮다 그랬잖아요. 유리한 거는. 근데 지금 중과실 사고 면책이라고 돼 있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책임보험 있잖아요. 책임보험. 내가 뭐 운전하고 가다가 누군가를 다치게 했어요. 근데 내가 운전하다가 휴대폰을 잠깐 이렇게 보다가 했어요. 그러면은 도로교통법에서 중과실이죠. 근데 자동차보험이 나와가지고 핸드폰 봤어? 면책. 상법에 여기 있잖아. 중과실. 우리 면책할 거야. 이렇게 되면은 자동차에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책임보험은 중과실 사고를 담보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고의 사고만 면책하겠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중과실 사고를 담보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약관이 변경된 거는 유효하죠. 상법은 중과실 면책이라고 했지만 얘는 중과실 담보한다고 돼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약관이, 내용이. 상법보다 유리하죠. 그럼 그거는 상대적 강행 규정상 당연히 가계보험에서 적용이 되는 거죠. 유효한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삼성이랑 동부가 야, 우리는 중과실 면책이니까 우리 중과실 면책하자. 하디 말디. 진행 알아서 하는 거예요. 고의사고 면책은 안 돼. 고의사고 부책은 안 돼. 왜? 절대적 강행 규정이니까. 고선은 넘지 마. 라는 거죠. 그럼 얘는 뭐죠? 이 안에서 절대적 강행 규정과 상대적 강행 규정성을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474페이지에 651쪽 보시면은요. 고지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거 부실을 고지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라고 돼 있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 한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계약법 조문 안에 어디에도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는 문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얘는 약관에서 보험자가 1월이 아니라 우린 1년으로 할게 라고 하면 계약자한테 불이익하죠. 그러면 그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왜? 상대적 강행 규정 속이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는 1년으로 하자 해놓고 삼성이랑 DB가 이렇게 계약 체결을 했으면 니네 마음대로 해. 절대적 강행 규정 아니거든요, 이거는. 예. 이거는 니네 마음대로 해. 니네 마음대로 해. 뭐 하든 말든. 근데 얘는 가계보험 적용 안 돼. 왜?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임의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상법 내용보다 약관 내용을 불이익하면 안 돼요. 그럼 아까 이거 말씀드렸는데 상법이랑 겹치지도 않는 조항들 있죠. 약관에만 있는 조항들. 이거는 뭐죠?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조항들은. 그래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상대적 강행 규정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부터 약관 봤을 때 이거는 뭐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다 적용된다고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법이랑 겹치는 내용에 대해서만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가계보험에서 따져줘야 되는 것이지 약관에 있는 전 조항의 전체적 취지를 감안했을 때 이거는 불이익하다 이건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 두 번 그러니까 범위는 겹치거나 변경된 조항들에 대해서 그렇고 신설된 조항은 상법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겁니다. 얘는 그냥 신인측상 이게 공평한 조항이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상법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상대적 강행 규정성이기 때문에 기업체에 대는 니네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계보험은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법 바운더를 치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쳐버리면 아까 보험자의 책임 개시와 같이 안보험이 안 맞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상법보다 불이익하니까 야 니네 천하부터 보장해 이러면은 도덕적 위험이 엄청 늘어나겠죠. 각혈하고 보험 가입하고 돈 받고 이게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임의 규정을 또 둔 겁니다. 니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규정. 당사자나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러면 니네 마음대로 해. 정해. 다만 전제 조건이 있겠죠. 그 약관 조항을 제대로 설명해 주고 그 약관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조항만 아니면 인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지금 상대적 강행 규정성이 있는 것이고 문제로 또 나왔던 게 이런 게 있어요. 470페이지 보시면은요. 제638조의 2 보험계약의 성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는 때에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 청약을 하고 나 보험 가입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자에게 제출했어요. 냈어요. 냈을 때에는 그럼 뭐라고 되어 있죠?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납부의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 승낙할 건지 거절할 건지 보험자가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근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보험자가 약관을 바꾼 거예요. 올해는 30일이 아니라 20일로 할게. 이거는 보험계약자도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30일 내에 할 걸 20일 내에 보험자가 빨리빨리 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철수가 미숙이한테 야 우리 사귀자 했더니 오빠 생각할 시간 좀 줘. 30일 줄 거 20일 만에 답변 준다면 철수 입장에서는 열흘을 벌었잖아요.
거절 먹으면 빨리 다른 여자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유리한 거 철수한테 유리한 거예요. 계약서도 유리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유리하니까 당연히 이거는 유효한 거죠. 근데 만약에 약관 내용에서 50일 내에 통지하겠다. 30일이 아니라. 기간이 길어졌죠. 철수는 불안하죠. 영희한테 대신 해놨는데 50일 동안 기다려야 되고 미숙이도 지나가고 다른 애들 막 지나가는데 다 놓쳐야 될 판이니까. 철수한테 불이익하죠. 불이익하지만 50일로 변경해도 그 약관 조항은 가계보험에 있어서도 유효하다. 왜? 다른 약정이 없으면 임의 규정. 이거는 보험계약서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법 조항에 대해서 이렇게 따지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계보험이다. 상대적 강행 규정성.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거는 임의 규정이니까 지네끼리 알아서. 아시겠죠? 예. 기업은 그냥 니네끼리 원래 알아서. 절대적 강행 규정만 지켜. 이겁니다. 그게 이제 교재에 있는 상대적 강행 규정성의 내용입니다. 그거 한 가지가 중요하고요. 22페이지 보시면은요.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다가 이제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밑줄을 꺼 두시고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기업보험이면 면책이다라는 건 아니, 기업보험이면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다. 기업보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자동차 보험 있죠. 자동차 보험이나 보증보험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석이 돼야 됩니다. 자동차 보험이나 보증보험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보험 및 해상보험은 무조건 해당이 됩니다.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네끼리 알아서 약관 조항 저하고 북치고 박치고 하면 돼요. 절대적 강행 규정만 안 어기면. 근데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 경우는 뭐죠? 재보험이나 해상보험과 같이 그 정도 규모로 대규모 업을 영위하는 대형 기업을 의미하는 건데요. 자동차 보험에서도 대형 기업이잖아요. 삼성화재 이런 데 엄청 대기업 아닙니까? 근데 자동차 보험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이마트가 있다고 치자. 하이마트. 배달할 때 뭘로 가죠? 배달 트럭. 전국에 하이마트 배달 트럭 몇 대인지 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무지하게 많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하이마트가 배달 트럭을 담보하기 위해서 삼성화재랑 자동차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고 할게요. 자, 하이마트,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 규모급의 정도로 대규모 기업인 건 맞죠? 맞습니다. 삼성화재도 대규모 기업인 건 맞죠? 그럼 사실 만약에 그러면 그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이니까 재보험이나 해상보험과 동등한 정도의 기업보험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니 둘이서 알아서 계약 조건을 정하면 돼.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간다면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만약에 이 배달 트럭 기사 A가 차 끌고 다니다가 B를 다치게 했습니다. B는 제3자. 얘는 하이마트 직원. 그러면은 이 하이마트 직원이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얘를 다치게 했으니까 배상 책임에 대해서 약관상 보상을 해야 되겠죠. 쭉쭉 산정해가지고 고객님 500만 원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산정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500만 원이면 500만 원이라고 산정하는 근거가 뭐죠? 약관. 안에 있는 지급기준. 아까 뭐라 그랬죠? 기업보험이니까 약관 내용을 지네들끼리 임의로 정할 수 있다라고 약정이 돼버리면은요. 야, 우리 약관 지급기준에서 위자료 왜 이렇게 많이 주냐? 야, 씨, 1급 200이나 줘. 우리는 보험료 할인해 주는 대신에 누구 다치게 했을 때 위자료 1급 50만 원만 해줘. 또는 위자료를 빼. 네,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래도 해석대로 보자면 유효하겠다고 봐야 되겠네요.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적용 안 됐잖아요. 왜? 계약자는 얘네인데 약관 이렇게 한다고 해도 사적자치 원칙이니까 기업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적용 안 되는 거니까 지네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하든 말든. 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얘가 다쳐가지고 제3자가 배상받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얘네끼리 임의로 약정한
위자료 1급 200이 아니라 위자료 1급 50만 원만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피 보는 건 얘인데 얘네의 약정 때문에 얘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다른 차에 부딪혔다면 1급 200만 원 위자료를 받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거죠. 계약과 관계없는 제3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업보험 형태를 할지라도 책임보험의 특성상 피해자한테 그 손해가 미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제외가 안 됩니다. 이때는 그냥 원래 쓰던 그 다른 계약과 동일한 형태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묶여 있는 거죠, 사실. 완전 임의로 지네끼리 알아서 하라가 아니고 이때는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또 보증보험도 마찬가지고 그런 형태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보증보험은 그래서 여기서 빠진다고 보는 거예요. 예. 니네끼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 맞는데 자동차 보험은 아니지. 왜? 계약과 관계없는 제3자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얘네 때문에 얘가 피해를 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제외다 보셔야 되는 거고요. 대부분의 배상 책임보험은 다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책임보험의 성격이 있는 거라면 대부분 좀 그렇게 봐야 될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모든 배상 책임의 형태를 다 기출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판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다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자동차 보험은 그러므로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시면 기업보험 예외조항입니다. 기업보험 예외조항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시면 상법 제663조 단서조항에서는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은 보험계약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래 대응 판례에서는 선박보험에 있어서 66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대법원 93다 53078 보시면은요,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선박보험에 있어서는요, 가망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망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배가 운행됐을 때, 이 가망 능력이 뭐냐면은요, 제대로 배를 운항할 수 있는 배의 능력을 얘기하는데, 가망 능력이 없다는 것은 배가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빵꾸난 걸 이런 걸 지칭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무리한 증축, 여객선인데 증축을 무리하게 한 거예요. 중심이 안 잡힐 정도로. 증축을 그러면은 얘는 출항이 되면 안 되는데 출항을 했다는 거죠. 그럼 가망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금을 주지 않아요. 근데 면책 사유로 인해서 보험금을 주지 않을 때에도 어디까지나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원칙은. 왜냐면 가망 능력 결여가 됐고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안 주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그게 이제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는 뭐였냐면요, 약관에서 가망 능력 결여가 있으면 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금 주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가망 능력 결여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그냥 가망 능력 결여 있고 사고 발생하면 인과관계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망 능력 결여가 있었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우리 못 줘 인과관계 필요 없잖아 봐 약관 봐 했더니 계약자 측에서 야 우리는 이거 663조 적용해야지,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적용해야지, 우리가 선박보험 다 똑같은 선박보험이 아니라 우리 영세한 규모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회장님이 아니야, 우리는 규모가 작아, 663조 적용해 줘야지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유사한 보험이라고 해가지고 해상보험이 모든 해상보험에 다 적용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중에 영세한 애들은 또 적용이 안 돼요. 해상보험 선박보험만 하더라도 큰 크루즈를 갖고 있는 애랑 통통배 갖고 있는 선박 소유자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얘네들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니네는 기업보험이고요, 니네 해상보험으로서 거대 규모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위치에 있었고, 그랬다면은 약관상 인과관계가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면책조항에 대해서도 니네끼리 약정은 효력이 있다, 안 줘도 된다, 이거는 이렇게 판시를 한 겁니다. 그런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하고 또 비슷한 사례로 뭐가 있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통통배라고 해요. 통통배. 어선원 공제를 가입했어요. 통통배 갖고 있는 사람이. 근데 이제 약관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보험료 미납했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나중에 한번 더 보실 테니까 일단 빠른 내용으로 요지만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자, 상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계속보험료 안 내잖아요. 안 내면은 그냥 나 안 냈으니까 통지서 날려가지고 1월 1일까지 안 내면은 계속보험료 안 들어왔으니까 계약 해지 이렇게 못하게 돼 있고, 보험료가 안 들어왔으면은 안 들어왔네? 보험회사가 계약자한테 연락해가지고 문서로 하든 전화로 하든 연락해가지고 사랑하는 땡땡땡 고객님의 보험료가 몇 월 며칠부로 확인이 안 되고 있으니, 예를 들어서 뭐 1월 1일이라고 가정하면은 1월 1일부로 확인이 안 되고 있으니 1월 15일까지 납입을 해 주십시오. 납입을 안 해 주실 경우에는 1월 16일부터 계약이 해지되는 걸로 보겠습니다 라고 최고를 해줘야 돼요. 상법에 따르면. 상법에서는 자, 보험료 안 냈으면은요, 미납보험료 내라고 최고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이때까지 안 나면 해지하겠다고 의사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까지 1월 15일까지 안 내시면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라고 해지 의사표현을 하고, 1월 15일까지 안 냈으면 다시 안 냈으니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해야 돼요. 이때까지 안 내면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그날까지 안 냈으면은 그날 도래했을 때 안 냈으니까 해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게 돼 있어요. 상법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 문제가 뭐였냐면은 보험료를 미납해가지고 되는데 얘 약관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보험료를 안 내면 뭐 예를 들어서 1월에 안 내면 2월에 해지하겠다. 끝. 알려준다 이런 내용도 없었고 그냥 안 들어왔으면 끝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은 상법은 친절하게 돼 있죠. 안 내면 아이고 고객님 언제까지 내셔야죠. 안 내면 언제까지 안 내셨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최고를 알려줘야 되는데 얘는 그런 거 없었어요. 너 안 내? 다음 달 계약 쫑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얘가 친절한 조항입니까? 얘가 친절한 조항입니까? 상법이 친절한 조항이죠. 근데 얘는 상법보다 불친절한 조항이니까, 얘가 기업보험이라면은 지네 맘대로니까 효력이 인정되겠지만은 가계보험이라면 상법보다 불친절한 조항이니까 얘는 인정이 되면 안 되겠죠. 무효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 문제는 어선한 공제에서 공제계약을 체결한 이 어부와 공제회사 간의 계약이 대등하다고 볼 수 있는 해상보험이냐 아니냐가 됐던 거죠. 선박보험 대상보험이니까. 그래서 여기 청구할 때 어부가 실제로 보험료가 미납됐는데 몰랐던 거예요. 보험료는 자기 나가고 있는 줄 알고 배를 몰고 있었는데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고 보니까 이미 잔고가 없어가지고 보험료 이체가 안 됐고 계약이 실효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 몰랐다. 상법에 이런 내용인데 너네 얘기 안 해주지 않았냐. 이랬더니 여기 어선한 공제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어부한테. 회장님 왜 이러십니까? 이 통통배도 갖고 계신 거대한 선주분께서 우리가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 체결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된 거죠. 이 어부가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무슨 회상이냐 회장이냐 통통배 하나 갖고 있는데 나는 가계보험이지 내가 무슨 기업보험이요 해상보험이요 말도 안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에서는 맞다. 문구상 해상보험이라고 해서 문구상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보험에서 문구상 해상보험이라고 해서 해상보험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규모에 따라 가지고 달리 봐야 된다. 즉 문구상 해상보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상보험 중에서도 보험자와 대등한 위치에 있을 수 있을 때 그때 이거 적용해야 되는 게 맞다. 예외조항. 그래서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 그 기업체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책임보험적 성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도 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문구상으로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내면을 봐야 되고 그 실질적인 내면은 법은 어차피 성문법이니까 실질적인 내면은 판례를 통해 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판례들을 달아놓고 있는 건데요. 또 23페이지 보시면 이와 유사한 보험이라 그래가지고요. 그 24페이지 대법원 2005다 21531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21531 판결 보시면 이것까지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거까지는 좀 봐야지 끊기면 안 되니까. 네. 4시간 동안 힘드시죠? 저도 앉아있는 거 힘들어요. 저도 2주에 한 번씩 지금 수업 듣는다고 가서 8시간씩 앉아있는데 제가 지금 박사를 지금 하나 논문 박사 이번에 박사 지금 논문 본심사 중이고 보건학 박사를 또 하나 시작해가지고 그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기로 2개를 취득하고 이제 저는 이 바닥을 뜨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가서 8시간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도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근데 하지만 저는 그냥 박사 논문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지만 여러분들은 1년에 한 번뿐인 기회 때문에 앉아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힘은, 이 고관절의 힘은 더 좋아야 될 겁니다. 더 좋고 더 파이팅이 넘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례 하나 더 한다고 화내지 마시고, 예. 저도 빨리 끝나면 좋죠. 그런데 어쨌든 24페이지에 있는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21531 판결인데요. 이거는 이제 내용 보시면,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위치에서 계약 조건을 정하는 기업보험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되며, 즉 이때 중요한 건 문구상 기업보험이라고 해서 적용이 배제되는 게 아니라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 조건을 정하는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고, 기업보험이 다 적용이 배제된다면 우리 뭐 조그마한 통신업체 같은 데들 있잖아요. 인터넷 가입하면 50만 원 준다는 그런 업체들, 그런 업체들도 다 기업보험으로 봐야 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험자와 대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고, 신원보증보험 계약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은 신원보증보험 계약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적용이 배제된다는 겁니다. 배제된다는 건데, 이건 역시 신원보증보험 계약은 663조 적용이 배제된다. 이거는 100% 맞는 문장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신원보증보험 계약은 실질적으로 기업 대 기업 간의 형태가 있고 개인 대 기업 간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원보증보험 계약 설명드리면 이런 거였습니다. 내용이 H증권사였어요. 그리고 보험회사를 여기다 놔둘게요. A고 B 보증보험. 근데 이제 이거는 신원보증보험에서 처음에 입사한 사람에 대한 신원보증보험 계약을 요구한 건 아니었고요. 기존에 입사해 있던 직원들에 대한 신원보증보험 계약을 갱신을 시켜준 겁니다. 회사에서. 이 케이스는. 그래서 체결했는데, 원래는 C, D, E, F 이렇게 있는데 C만, 한 명만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명만. 뭐 저 맥락은 똑같으니까. C라는 직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 증권이 신원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했어요. 증권 회사에서. 그러면 얘네가 계약자가 된 거죠. 돈 내고. 그 C라는 직원을 피보증인으로 설정한 거죠. 피보증인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인의 반대 의미죠. 피보증인으로 설정을 해놓고 여기서 이제 쭉 업무를 하는데, 얘는 C의 고객인 D가 있었어요. D가 있었는데 얘 돈을 갖다가 설명 의무를 위반해가지고 돈을 막 쓰다가 걸려가지고 결국 D에게 손해를 입힌 거예요. 그래서 D가 당연히 빡이 쳤겠죠. 쳐가지고 C한테 청구를 했겠죠. C한테 청구한다는 것은 결국 피용자를 관리하는 H증권이 사용자한테도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관리감독상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얘한테 청구하고 얘한테 청구를 한 거예요. 청구했더니 이 H증권에서 알겠습니다 고객님을 안 했죠. 죄송합니다 고객님 안 하고요. 거래의 내용을 봤을 때 이게 무조건 C의 잘못이라고만은 볼 수가 없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하면서 개긴 거예요. 개겼더니 D가 그래? 알았어. 소송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보증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얘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어쨌든 손해를 입혔어야 되는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면 투자의 성격상 얘 그냥 독박 써야 되는 거잖아요. 즉 감내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증보험이 손 팔짱 끼고 본 거죠. 일단 판결 떨어져가지고 책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해주면 되는 거니까 본 거예요. 얘네끼리 소송이 막 붙었어요. 붙었는데 당연히 변호사를 써야 되겠죠. 변호사를 써가지고 얘네들이 원래는 700 얼마인데 그냥 편의상 변호사 비용 1000만 원 썼어요. 1000만 원 썼어요. 써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보험사가 졌어요. 그러니까 얘네 증권사가 졌어요. 완전히 진 건 아니고 일부 배상을 해주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난 거예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책임을 지라라고 판결 떨어졌어요. 떨어졌더니 이제 보험회사에서 판결문 받고 보증보험회사다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 졌다? 줘야 될 것 같다? 근데 보증보험 알았어. 책임액이 얼마야? 라고 물어봤더니 책임액?
여기 500이다 그러면 500? 알았어. 500 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계약자견 피보험자의 지위에서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500만 원 줬어요. 줬는데 얘가 잠깐만. A가 B한테 왜? 여기 500만 줘? 그럼 500만 주지. 이랬더니 우리 변호사 비용 1000만 원 쓴 거 있잖아. 이거 왜 안 줘? 비보증보험사에서 이거 우리가 왜 줘야 될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야, 니네가 뭐 모르는 모양인데 상법에 보면 말이지, 보험계약법에 보면 말이지 680조에 손해방지 의무가 있고 책임보험 720조에 방어비용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근데 봐봐. 손해방지 의무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가입 금액과 관계없이 주게 돼 있거든. 법에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줘야 되겠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비보증보험사 듣고 있으면 또 읊어봐. 두 번째로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방어비용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서 변호사 비용 썼으니까 이거는 방어비용이지 않겠어? 방어비용이니까 당연히 책임보험회사인 니네 보증보험회사는 방어비용을 주게 돼 있어. 그러므로 1000만 원 줘야 돼.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가입 금액이 초과하더라도 줘야 되는 거고 얘는 가입 금액 내에서만 줘야 됩니다. 다만 이 보험회사가 시켜가지고 방어비용 냈을 경우에는 가입금액 초과해도 주게 돼 있어요. 조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뭐 다시 법정할 때 자세히 보시겠지만 어쨌든 이 내용 때문에 다투게 된 거예요. 근데 보증보험에서 뭐다? 우리는 1000만 원 못 줘. 왜 못 줘? 약관을 봐봐. 우리 약관 뭐라고 돼 있어? 손해방지 비용에 대해서 준다고 돼 있어? 안 준다고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손해방지 비용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주겠다라고 약관을 규정한 거예요. 주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법에서는 손해방지 의무는 그냥 보험사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이 발생하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약관에서는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만 주도록 되어 있어요. 얘가 훨씬 불친절하죠. 얘는 친절하죠. 굉장히. 그러면은 되게 불친절한 조항이 상호 간에 계약자하고 보험회사 간에 유효하려면 얘네들이 실질적인 기업보험의 형태라면은 이 케이스에 있어서는 이 내용이 인정이 돼야 될 것이고 이걸 갖다가 가계보험의 형태로 봐야 된다면 기업보험이 아니라면은 이 케이스에 있어서는 이 내용이 적용돼야 되겠죠. 법의 내용이. 왜냐하면 불리하니까. 법보다 불친절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단했냐면요. 여기에 대해서 H증권은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으로서 보증보험회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회사야, 니네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약관 규정이 있을 때에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준다고 해석되는 게 맞아. 약관 내용대로 해. 근데 보니까 니네가 보증보험회사 동의 얻어가지고 1000만 원 지출했다는 내용이 없으니 당연히 그건 니네 부담이지. 예, 동의 없으니 니네 부담해야 되는 게 맞아. 그리고 두 번째, 방어비용에 대해서는 방어비용은 법에서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방어비용 주게 돼 있고 동의를 그 보험자가 시켜서 했을 경우에는 가입금액을 초과해서 주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줘야 되는 게 방어비용으로 보면 줘야 되는 건 맞다. 즉 변호사 비용은 얘네 둘 다 준정한 거예요. 손해방지 비용에도 해당되면서 방어비용에도 해당이 되니까 줘야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기는 해당이 안 돼. 왜? 약관에서 동의 받게 돼 있었으니까 너 동의 받았어? 안 받았지? 안 줘도 돼. 근데 방어비용 하면 줘야 되겠는데 방어비용으로 봤을 땐 줘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결국 뭐죠? 여기 핵심은 결국 방어비용으로 받았다라는 아름다운 결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원보증보험 그 계약에 있어서 신원보증보험회사 신원보증보험에 있어서 H증권사를 갖다가 대등한 위치에 있는 기업보험으로 봐가지고 663조 적용이 배제된다라고 해석을 했던 사례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신원보증보험에 있어서요 이 A 계약자란에 회사가 아니라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취업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계약자로서 만약 체결을 했다. 이때는 기업보험이 아니라 가계보험으로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게 맞습니다. 즉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원보증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덮어놓고 계약자 불이익 변경 원칙 적용된다 안 된다로 따지실 게 아니라
실질적인 형태를 놓고 따져야 된다. 실질적인 형태를 놓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다행히도 이 나왔던 사례가 문제에서 나왔던 사례입니다. 판례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뭐 금융기관인 뭐 H사가 있었을 때 이런 사실관계가 있었다면은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맞냐 틀리냐 이걸 맞추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례를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신원보증보험은 무조건 적용 안 돼. 신원보증 무조건 적용 이래버리면 개인이 가입한 신원보증보험에 있어서는 이래버리면 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알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례를 아셔야 된다는 것이고 특히 보증보험은 특히 더. 그리고 사실 뒤에 넘어가시면 임의규정의 경우 제가 설명을 드려서 넘어가고 25페이지 관련 판례들이 또 쫙 나와 있어요. 이게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대한 판례들인데요. 이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판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